오늘의 미국. 오늘 밤 무척 중요하고 무척 위험한 대선 후보 토론이 열립니다. 트럼프의 나이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해리스의 불분명한 정책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후보 두 사람 사이에 게임 체인저가 될 기회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리스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데 이어 오늘은 트럼프 후보에게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상당 부분 커버될 이슈들인데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 후보는 부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금 감면을 영원히 하길 원하는데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두 후보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하이오주 IT주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로부터 애완동물을 보호한다고 보여주는 인공지능 사진을 X에 올렸습니다. 부통령 후보 JD 벤스와 상원 중진 의원 테드 크루즈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역 경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선거 결과보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더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남편의 암살 미수 시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산불로 수만 명이 대피 중입니다. 미국 중산층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요바린다와 뉴포트 비치도 중산층이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에 속합니다. 오늘 세계의 모든 언론은 스타워즈부터 셰익스피어까지 고전과 현대 작품에서 음성과 연기로 모든 주요상을 받은 제임스 얼 존스의 사망을 전합니다. 스타워즈 다스베이더도 셰익스피어의 킹 리어도 제임스 얼 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미국 선거 날까지는 물론 그 전에 뭐 조기 투표 같은 거 다 하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하시겠죠. 선거 날까지는 55일 남았습니다. 55일 남겨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두 사람이 아마도 첫 번째면서 마지막일 그럴 그 토론일 수도 있는 오늘 승부처죠. 굉장한 승부처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본인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갈까 했는데 밀쳐내는 그런 굉장한 이제 악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악연의 기회가 아니라 악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르는 90% 이상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내가 웬만큼 안다라는 사람은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더 자세히 아는 이런 사람을 물어보면 그것보다 훨씬 적어질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모호하게 밝혔고 오늘 보니까 웹사이트 어젯밤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조금 자세히 밝혀놨더군요. 해서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는 너무 잘 알려진 것에 비해서 요즘에 말 실수가 이게 그냥 예사일이 아닌 것 같은데 4년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어? 그럴 정도의 예리함이 있는 거야?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의 토론을 평하기 위해서 트럼프 후보에게는 그 점을 볼 것이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에게는 바이든 대통령과 얼마나 정책적으로 가까운가 아니면 어떤 정책이 떨어져 있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눌리는 날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해리스와 이제 그 토론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 소리야? 트럼프와 같은 토론의 달인을 해리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 드디어 오늘로써 허니문은 끝난다라고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오늘이죠. 아침 10시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도 이 토론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토론을 생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자제할 것인가? 아니면 자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실수도 하고
대통령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데다가 너무 늙게 보일 것인가. 왜냐 한 번도 카밀라 해리스와 옆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옆에 서서 꼭 얼굴 모양, 몸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집에서는 거대한 나는 힘 있는 지도자야, 남자야 하는 마초 분위기를 내기를 원한다면 트럼프 후보가 훨씬 이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리스 후보로서는 바이든 현재의 대통령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바이든에 대해서 인기 없는 정책들이 경제, 이민 등에서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당연히. 요즘 이제 트럼프 후보는 사람 이름 혼돈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자녀 양육, 차일드 케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뭐 아브라함 링컨이 학대를 받았고 링컨뿐만이 아니라 뭐그 토마스 제퍼슨도 학대를 받았다고 하다가 차일드 케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하자면 관세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너무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횡설수설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 능력에 지금 몇 주일 전부터 상당한 의심을 받는 시기입니다. 해리스 후보는요. 토론을 많이 거쳐봤잖아요. 지금까지. 뭐 선거를 많이 치렀으니까요. 그때 해리스 후보의 토론에서의 일관적인 것은 공격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척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또 해리스 후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는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치면은 나는 더 강하게 친다. 이런 그 세팅이 돼 있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쳤을 때 그걸 제대로 쳤을 때는 확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휘청거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장단점을 너무 잘 아니까 알아서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어젯밤에 뭐 시사 토크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어제 하루 종일 뭐 코미디 쇼 같은 데서 보니까 야 미국이 정말 이상해. 아니 어떻게 딕 체니하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하고 똑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얘기를 해? 딕 체니 하면 공화당에서 강성 중에 강성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공화당에서 문이뿐인 공화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누가 많이 믿겠습니까? 이 사람이 4명의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일을 했고 아버지 부시 아래서 국방장관 그리고 아들 부시 아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딱 붙여줬잖아요. 부통령으로. 그래서 그랬던 사람을 누가 무늬만 공화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요? 주이시면서 뭐 한국 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에버그린부터 I am a woman in love부터 너무너무 잘 알려진 민주당 중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또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헐리우드의 엘리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돈도 모아주고 그런 어떤 뭐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와 가장 공화당에서 강성인 딕 체니가 같은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상한 시기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이상한 시기고 그리고 탑 군 관계자들이 트럼프는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합참의장이었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처형을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왜 어떤 교회에 갈 때 사람들 자유롭게 허가받고 시위를 하는데 그걸 딱 물청소하듯이 청소를 하고 모든 사람들 대동을 하고 거기에 또 이방카 트럼프만 유난히 그때 이 코비드 시대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 같이 행군하듯이 가서 성경책 딱 들고 이렇게 사진 찍었던 적 있잖아요. 그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군에도 사과를 했고 국민에게도 사과를 했죠. 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였던 때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저 사람 처형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공화당에서 굉장히 단단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군에서 그리고 본인과 같이 일을 했었던 무슨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전부 그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해본 사람은 이게 위험한 위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토론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중요한 토론이기 때문에 늘 뭐 보시겠지만 그분들은 또 이미 마음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해리스가 워낙에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해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누가 잘하지? 그리고 사람들은요, 토론할 때 정책이 이랬어.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것을 알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야, 저런 말을 했어? 저렇게 저기서 잘 받아쳤어? 이런 인상으로 투표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같은 이미지, 인상, 이런 것과 함께 뭔가가 이제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호감도가 양쪽 다 호감도도 있고 불호감도도 있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튼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 후보가 됐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만 될 수 있고 90% 사람들이 90% 민주당이 90% 공화당이 이미 트럼프에게로 해리스에게로 마음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오늘 일부의 사람들만 흡수를 하더라도 그 일부 사람을 흡수한 것이 상당히 아주 상당히 결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ABC 방송 월드 뉴스 투나잇의 그 데이빗 뮤어 앵커요. 그리고 ABC 뉴스 라이프의 프라임 앵커 린지 데이비스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2번 있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도 중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뭐 ABC에서도 보시지만 뭐 디즈니 플러스, 훌루, 뭐 팍스 뉴스 등등 대부분 다 이제 방영을 할 겁니다. 동전 던지기로 전통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뭐 마지막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중요하잖아요. 누가 하는가? 트럼프 후보가 이겼는가 봐요. 해서 트럼프 후보가 마지막에 하기로 했고 대신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텔레비전 오른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서 있었던 자리와 똑같은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질문할 수는 없고 질문에 답변할 시간 2분이고 반박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후속 답변에 대해서 1분 추가로 주어집니다. 뭐 이런 뭐 룰에 따라서 오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주일 전인 8월 27일에 뉴욕타임스가 카멜라 해리스에게 던지는 질문 21가지를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오늘이 토론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던져야 될 질문 24가지인데 이건요. 그냥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트럼프 그 후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과거에 했던 일들과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입장인가 일반 사람들이나 각 나라, 이 방송을 다른 나라에서 보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까지 다 이제 그 포함이 된 질문입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제가 24가지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를 규정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에 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첫 번째가 세금 감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부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금 감면을 이미 했고 그걸 다음에 내년에 다시 갱신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영구히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부자에게 엄청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고도 연방 적자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세 번째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오바마 케어를 두겠다는 것인가 없애겠다는 것인가. 네 번째는 관세를 크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60%, 나머지 국가의 수입품은 무조건 10%에서 20%. 비즈니스 관계자와 경제학자들은 결국은 소비자의 물가가 올라가서 워낙에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부자들은 아무런 해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1년에 $4,000 정도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 왜 트럼프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끝내버리겠다라는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 이 자유를 말하자면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앙은행을 정치화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물가가 엄청 올라가던데 인플레이션이 되던데 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없애고 대통령이 이자율 인상까지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는지. 여섯 번째, 기간산업법을 통과시킨다고 하고 지난번 첫 번째 임기 때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 왜 그리고 이 기간산업법안에 초당적인 제약군인의 건강, 제조업에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신이 바이든보다 초당적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 또 다른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7번째에서 11번째까지인데요. 낙태법을 금지하고 주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또 아니라고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8번째는 미국에서 많은 낙태는 낙태 처방약을 통해서 하는데 5개월 전에 약물 낙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입장을 물어봅니다. 9번째는 장벽을 짓는다고 멕시코와의 장벽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부분적으로 작은 2,000마일 가운데서 뭐 한 500마일 그것도 원래 있었던 것에 보수 공사를 한다던가 또 돈은 멕시코에서 다 낸다고 했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해냈는데 왜 유권자는 이번에도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멕시코 장벽을 2,000마일을 쫙 다 깔아놓는다는 것을 믿어야지 되는가. 10번째, 불법 거주하고 있는 모든 그 불법 체류자죠. 말하자면 대량으로 완전히 추방을 해버린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어린이와 아주 오래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가? 아니면 특정 그룹만을 얘기하는가? 이건 아마 오바마 때에 대규모로 추방을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했잖아요. 범죄 저지른 사람은 범죄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1,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것인가? 11번째, 지금 극단적인 열기, 폭풍, 홍수 너무 흔해지고 있다. 저희 스튜디오도 지금 이 열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에어컨을 추가로 따로 켜놓고 방송을 합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기후변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손주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걱정은 되시는가? 이겁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 12번째에서부터 17번째까지네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나토가 무슨 3%까지 GDP에 어떤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는 것인가? 13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비판하고 본인이 재선되면 하루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고 푸틴에게 유리한 평화 협정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4번째는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공약을 하는데 하마스가 그들 모두를 석방하도록 어떻게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있습니까? 15번째, 대통령 재임할 당시에 중동 정책은 아주 자주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원하는 그대로 해줬는데 그런데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 같은 인질 협상에 있어서도 타협을 꺼려하는 태도인데 평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세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트럼프 당신은 벤자민 네탄야후의 의견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게 있기는 합니까? 16번째,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6번째,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군사공격 명령하시겠습니까? 17번째는 전임자들보다 대통령이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무척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공화당 기부자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는 트럼프 후보 얘기예요. 갑자기 틱톡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야지 된다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틱톡 미국에서 금지돼야지 된다는 것을 대통령일 때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그 후보는 지금 당신을 지금 돈으로 도와주고 한 그런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더라도 중국에 맞서서 싸울 뜻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째에서 24번째까지는 트럼프 후보 자신에 관한 뉴욕타임즈에서 보내는 질문입니다. 18번째. 바이든이 트럼프 후보를 이긴 뒤에 당신 대통령이었죠?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믿습니까? 19번째,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이 의사당에서 경찰을 공격했는데 그 폭도들을 칭찬했고 그 폭도를 위해서 돈을 모금했고 그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사람들의 가족, 친척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공격으로 부상당한 의회 경찰관들과 DC 경찰, 그 이후에 숨진 사람들의 가족을 화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20번째, 배심원단은 이진 캐럴을 성적으로 당신이 학대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배심원단은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스토미 데니엘스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오랜 동안 트럼프 후보는 여성을 비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21번째,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집에서 그게 이제 골프장도 되고 집도 되고 그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본인과 가족들을 굉장히 대통령 당시에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재선된다면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2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당신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가 운영하는 펀드에 이런 펀드, 투자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당신의 사위를 통해서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번째, 4년 뒤 당신은 82살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과 같은 나이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차일드 케어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종종 합니다. 완전한 의료 기록을 공개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24번째. 당신의 부통령, 당신의 비서실장들, 존 캐리라든가 아니면 마이크 펜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까이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네, 8월 27일에 해리스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유급 휴가와 킨더가든 교육, 기후변화에 대해서 낙태, 외교 정책,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아닌가. 오늘 보니까요, 닉 브라이언트라고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 호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이제 이분이 그 어피니언을 쓴 게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많은 곳에도 기고문을 쓰는데 10년 전에 본인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10년 전은 대통령이 되기 좀 전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요즘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레이지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그래서 그 같은 막강한 권력이 그 트럼프의 과대망상 같은 것을 부채질했고 그의 과대망상이 트럼프 그 왕, 킹이라고 되는 이런 어떤 일종의 광기를 부채질을 했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업할 때는 어떠한 약간의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생각들이 또 크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 정말 자이언트한 그런 거대한 덫에 걸릴지 두 사람 다 걸릴지 아무도 안 걸릴지 아무튼 지금부터 오늘은 굉장히 살얼음판이고요. 이제 9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저도 이 신문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maybe 지난 뉴스를 하는 동안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면 봤을지도 모르지만 스프링필드 뉴스 선이라는 오하이오에서 발행된 1898년부터 이 신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신문의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림이기도 하고 이민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잠시 뒤에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요 미국의 모든 주요 신문 탑뉴스도 당연히
오늘 저녁에 있을 후보 토론회인데요. 제가 오하이오주에서 발행되는 스프링필드 뉴스선의 일면을 전해드립니다. 그 일면의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스프링필드 경찰국이 얘기하기를 애완동물이 도둑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잡아먹었다던가 그 같은 보고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맨 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도 그렇고 연방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으로 여러 뭐 사진 같은 것을 만들면서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그곳에 오하이오의 스프링필드라는 곳에 인구가 한 5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법적인 이민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에서 온 이민자들이 뭐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산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좀 이제 뭐 경제도 활성화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농장도 있고 하니까.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초기에 뭐 학교라든가 병원 같은 게 붐빌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이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오리를 훔쳐다가 잡아먹는다. 저 사람들은 애완동물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JD 벤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번 7월 달에 상원의 은행감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T에 이 사람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말하자면 왜 불법 체류자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가 받아야 가야지 될 것을 다 받아간다. 불법 체류자에게서 또 받는 것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임금을 5분의 1 정도만 주고 얼마나 열심히 부리셨어요. 다 그게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점도 있잖아요. 물론 불법이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사회 서비스를 다 갖다가 먹고 스프링필드 모든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뭐 애완동물을 막 그렇게 잡아먹고 훔쳐다가 잡아먹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국경 자르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하원 법사위원회 사이트예요. 법사위원회가 그 X에 오하이오주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이 같은 애완동물을 보호한다고 보여주는 인공지능 사진을 또 올립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하이오주에서 우리의 오리와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세요. 그러면 또 오하이오주도 아닌 텍사스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겁먹인 그 고양이를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에게 투표해 주세요. IT 이민자들이 우리를 먹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애완동물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이민자들을 어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증오심 같은 것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또 이걸 막 리트윗을 합니다. 테드 크루스가 한 거 보면요. Please vote for Trump라고 해서 새끼 고양이들이 옷도 입고 이렇게 막 IT 이민자들을 우리를 먹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서 막 껴안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면 또 어떤 것은요. 트럼프 후보가 고양이를 이렇게 양쪽 손에 들고 막 어디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정말 까만 사람들이, IT 이민자들이, 까만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까만 이민자로부터 마치 새끼 고양이가 뭐 백인이 될지, 뭐 어쨌든 보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오하이오주에서 스프링필드에서 발행되는 스프링필드 뉴스 선이 아예 경찰국장의 말 같은 거 그리고 시의 매니저, 세리 매니저가 지금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합니다. 브라이언 해크라는 분인데요. 우리 시에서 이민자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최근의 소문과 주장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개인에 의해서 애완동물이 피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거나 학대당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서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원래 그 사람들 집 앞에서 뭐 쪼그리고 앉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 교통을 방해한다. 고의로 교통을 방해한다. 이게 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민자가 많다, 재원이 부족하다, 뭔가가 학교가 붐빈다 할 때 뭔가 진짜 이슈를 다른 것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많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원의 오리도 잡아먹으려고 죽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니까 이게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 그게 IT 이민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요, 미국의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백인 우월주의, 뭐 오하이오주도 그게 심하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백인 민족주의, 고정관념인 겁니다. 고정관념이, 백인이 항상 고정관념이 흑인을 둬요. 흑인을 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돼서 이민자까지 이렇게 심지어 2021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이민자들이 미국에 에이즈를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비디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IT를 S자 하고 홀 그런 막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다 좋은 인상을, 모든 이민자들을 백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지금 오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다 다루고 있고요. 지역 신문에서 다뤄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웃을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93세까지 사셨다가 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 거예요. 라이언 킹부터 뭐 스타워즈부터, 그리고 무슨 막서로 나온 것도 있었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특히 이제 킹 리어 같은 이런 작품에도 성우로서도 배우로서도 나온 바로 이분이 정말 영화의 아이콘이죠. 영화의 아이콘 존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제임스 얼 존스라고 아시는 분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저는 이분이요, 어렸을 때 아주 심한 말더듬이었는데도 결국은 우리에게 다스베이더잖아요. 다스베이더 음성이잖아요.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라이언 킹도 막 설명하고 그랬다는 것이 더욱 더 와닿거든요. 한번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임스 얼 존스까지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들어보시면은 좋아하셨던 그런 작품의 Now, release your anger. He told me you killed him. No, I am your father. A king's time as ruler rises and falls like the sun. One day, Simba, the sun will set on my time here. I'm gonna bust his bag wide 네, open. Then we all go 유진원이 out for 작품 같은 champagne 데도 lunch.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것과 현대 같은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해석자로서 훌륭한 거죠. 보이스로도, 이런 배우로서도. 그래서 93세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음성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후한 저음인데도 막 천둥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무대와 스크린의 스타였었던, 저음이지만 우렁차요. 오늘 보니까 다 이제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뭐죠? 기사를 쓰는 거? 그 사람 추도사가 아니고 뭐죠? 아무튼 부고. 부고 기사를 쓰는데, 가디언의 부고 기사를 쓰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초자연적인 지혜와 힘의 목소리를 담은 사람, 그리고 그 저음이 얼마나 우렁차든지 지평선을 넘는 천둥과 같았다. 선하든 악하든 악인의 역할도 했고 선인의 역할도 했으니까 아버지의 존재 앞에서 I'm your father 좀 전에 그랬었잖아요. 70년대부터 90년대 많이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 그래서 이제 에got 타이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개 상 다 받은 거.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그러면 텔레비전상, 음악에 있어서 오디오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요. 아카데미는 공로상 받았죠. 공로상 받을 때 이분이 굉장히 위트 있게 소감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니상, 연극 무대에서, 셰익스피어 무대에서 그런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임스 얼 존스. 미국의 모든 신문 일면에 전부 쓰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요. 잠시 뒤에 미국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참에 한번 중산층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버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뭐 또 보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중산층이 급하게 줄어드는 그런 도시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들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지금 뭐 각 지역에서 너무 그 산불이라든가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 뭐 오레곤,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너무 지금 많은 지역이거든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저희도 에어컨을 켰더니 제가 먼지 때문에 어떡하나 꺼야 되나요? 기계 때문에 켜야 된다는데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방금 전에 광고를 들으셨는데 또 광고를 들으실 수는 없으니까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시간을 벌면서요. 들어갔어 먼지가. 오레곤 24군데에서 산불 일어나고 있고요.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타나, 워싱턴 굉장히 극적인 화재들이 많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이쪽은 뭐 소방관도 다쳤고 지금 서부 지역에서 미국 67군데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 좀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방송은 처음 해보네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그 리버사이드, 뭐 오렌지, 뭐 로스앤젤레스 이쪽에 전부 이제 주의보가 확대됐고요. 2003년 이후에 지금 이 같은 산불이 2배로 증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 정도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은 지금 진화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 이번에 있었던 산불 이름이 뭐죠? 그 라인 파이어 같은 경우는 주택가하고 밀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먼트도 지금 구조물이 35,400개 이상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짧게 전해드리고 미국의 중산층이 급히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 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와 뉴포비치도 이제 중산층이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에 속하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봉급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봉급이 아니라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거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퓨 리서치사는 한 3명 같이 산다. 엄마, 아빠, 아이 1명 하면은 뭐 1년에 52,000달러에서 156,000달러. 굉장히 좀 넓죠? 뭐 샌프란시스코는 82,000달러 이상이어야지 되고 그래야 이제 겨우 뭐 중간층, 중산층 소리를 듣고 시애틀도 74,000달러 이상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튼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미국 사람들의 약 51%가 중산층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1971년에 61%에서 10%포인트가 줄어든 그런 그 수치입니다. 산타클라라. 이 경우는요, 연봉 한 15만 달러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런 가정을 중산층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켄터키주,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켄터키주의 볼링 그린 같은 데는 뭐 중간 소득이 한 3만 달러에서 이것도 너무 넘네요, 범위가. 9만 달러 사이는 돼야지 된다. 그런데 어쨌든 71년부터 지금까지 고소득층은요,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 더 힘들어지고 고소득층은 이제 비니핑 부익부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제가 오늘 더 힐의 보도고 그 데이터는 머니그릭과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주 도표를 제가 딱 찍어 놓고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요바린다 같은 데 있죠. 요바린다도 최근에 그 중산층이 굉장히 그 줄어들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9.3%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요바린다는요. 중산층 하면은 보통 한 뭐 10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정도를 보거든요. 캘리포니아주의 유니온 시티는 또 중산층이 역시 같은 기간에 8.8%가 줄어들었는데 뭐 9만 9천 달러에서 역시 30만 달러. 벨플라워 있죠? 캘리포니아주. 여기는 같은 캘리포니아주인데 중산층 하면은 뭐 연소득이 5만 달러에서 한 15만 달러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럼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가? 당연하죠. 지금 생활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사람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하는 중산층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아마 오늘 토론을 할 때 이 같은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그 이슈에 있어서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잘 나서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남편의 암살 시도가 있고 나서 아주 빨리 그 다음 날,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내 아이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장짜리 성명서를 보면서 그런데 본인이 딱 낳은 아이만 얘기를 하고 뭐 다 큰 사람들이지만 그 스텝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 저는 와닿고 또 하나는 아주 그때 남편은 이제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당일에 병원에 가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한 나의 진영으로 들어와라 하는 걸. 그런데 숨진 사람이 있잖아요. 소방관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의 표현이 좀 상당히 약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와이프가 남편의 정치인 남편 대통령 남편으로서 뭔가를 할 때 앞장서지 않다가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은 다시 뭐 최근에 책도 썼어요. 그래서 뭐 홍보 영상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암살 시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된다. 진실이 밝혀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는 거잖아요. 남편의 생명을 끝내려는 시도가 끔찍하고 너무나 괴로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멜라니아라는 그 이름, 책 제목 자체가 그런데요. 이젠 뭐 침묵이 무겁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왜 법 집행관들은 남편이 연설을 하기 전에 그 총격범을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로컬 법 집행관과 이 비밀 경호원들 사이에 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총체적인 책임은 결국은 비밀 경호국에 있는 거고 해서 비밀 경호국장이 그 자리를 물러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경호가 또 굉장히 강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분명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의 여사의 얘기입니다. 저와 베런의 인생이 정말 파괴적인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남편 도널드에게 그 총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격 사건 이후에 의회에서는 암살 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보안, 그 허점 같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꼭 뭐 지금의 트럼프 그 후보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에게도 또 민주당 대통령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공화당은 선거 결과보다 트럼프의 말을 더 믿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AP와 늘 같이 하는 노크 센터. 그리고 이제 USA 팩트가 같이 했는데 공화당 사람들은요 67%가 11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트럼프의 말을 믿어야지 된다. 51%만이 정부의 선거 결과 인증을 신뢰한다. 각 주정부에서 다 선거인단 표를 다 하고 해서 이제 연방에다가 집계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부통령이 그 계산도 다 할 테고 누군가가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51%가 믿고 트럼프 입을 통해서 67%랍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87%가 정부에서 인증한 것을 믿고 82%는 해리스 후보와 그의 캠페인을 믿는 민주당은
정부 시스템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입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을 가리지 않고는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의 그 인증 그 결과를 신뢰한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부정선거라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 하는 트럼프 그 후보의 어떠한 그 정신 같은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나가서 읽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여성들이요, 그 엄청난 포탄 속에서도 네일샵을 가서 네일을 한답니다. 저는 꼭 그래야지 되나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오늘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두 후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